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날씨가 참 맑습니다. 며칠 동안 좀 비가 오고 쌀쌀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기분도 참 좋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경제 돋보기도 더 기운차고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돋보기에서는 얼마 전 용어돋보기에서 소개해드렸던 할랄 열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할랄이라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 율법에 따라 먹는 음식을 주로 뜻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음식뿐 아니라 의약품, 금융에까지 이 할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할랄 열풍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것, 아무래도 식료품일 텐데요. 하지만 화장품과 의약품, 의류 등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금융과 미디어까지 모두 할랄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다양한 업계에서 할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할랄 인증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장품과 제약, 의류, 여행, 금융업계에서 할랄 인증에 관심을 갖고 접근 중이라고 합니다. 발빠르게 대응하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좀 늦게 된다면 16억 인구의 할랄 시장을 놓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도 식품과 마찬가지로 할랄 인증을 받습니다. 동물성 재료가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화장품 중에 색조 화장품이나 마스크팩은 큰 문제가 없지만 로션이나 크림 등은 할랄 인증에 꼭 민감하다고 합니다. 바로 돼지로부터 나온 콜라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돼지에서 추출한 콜라겐은 이슬람에서는 금지된 재료입니다. 이에 따라 무슬림들은 다른 동물 재료를 사용해서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을 쓰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는 할랄로 인정되는 매니큐어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원칙적으로 매니큐어를 바르기 어렵다고 합니다. 매일 5번씩 하는 기도 전에 손발과 얼굴을 씻어야 하는데 이때 지워지지 않는 매니큐어는 율법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쉽게 뗄 수 있는 제품이나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매니큐어가 할랄 인증을 받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이슬람 지역에서 할랄 규율이 강조되면서 이런 할랄 인증 화장품의 선호도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랄 화장품은 무슬림뿐 아니라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유해 화학물질을 기피하는 소비자에게도 인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경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할랄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3년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조 원에서 2019년에는 730억 달러, 약 7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부는 자국의 화장품 시장 중 10에서 20%가량이 할랄 화장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할랄 인증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K-뷰티의 인기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할랄 화장품을 만드는 데는 소홀했다고 합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할랄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2군데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을 받은 중소업체 탤런트 화장품과 터키에서 인증을 받은 대덕랩코 이렇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에이블CNC 등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들은 아직 할랄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 업계는 할랄 화장품 시장이 잠재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철저한 시장 조사를 벌이면서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아직 할랄 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슬람 지역의 시장 조사와 함께 인증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식품과 화장품뿐 아니라 제약업계도 할랄 인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이슬람 국가들은 할랄 인증을 받은 약을 구입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의약품의 경우에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비할랄 제품도 어느 정도는 용인되지만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이렇게 부수적인 약품에 대해서는 할랄 인증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최근 커지는 동남아 시장에서도 할랄 인증이 이슈가 되고 있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각각의 제약사들이 개별적으로 대응을 준비 중인 단계라고 합니다. 의약품에서 할랄 인증에 관건이 되는 것은 연질 캡슐입니다. 흔히 제조되는 캡슐형 약재의 재료는 역시 돼지로 만든 젤라틴입니다. 따라서 할랄 인증을 준비 중인 제약사는 연질 캡슐을 다른 제형이나 식물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국내 업체 중 유유제약이 말레이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할랄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유제약 관계자는 현지 수출을 위한 교두보 차원이고 할랄 인증도 그 일환으로 시장 조사를 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아직은 선을 그었습니다. 또 대웅제약도 생약 성분의 캡슐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생산시설도 전부 바꿔야 하고 비용 효율적인 측면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약 분야의 할랄 인증 절차는 현장 조사, 평가, 사후 관리 등 다른 분야와 똑같습니다. 할랄과 비할랄 원료를 같이 보관하면 안 되고 완전히 분리한 상태에서 보관과 생산, 출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할랄은 이렇게 먹거나 바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전방위적인 합법을 뜻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보면 금융 역시 할랄의 대상입니다. 일종의 허용된 돈, 할랄 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은 국내로의 자본 유입과 관련이 참 깊겠죠. 대표적인 게 수쿠크입니다. 수쿠크는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이 투자자에게 이자 대신 부동산 임대료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쿠크 도입을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는데요. 2009년 우리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로 해외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5.1달러가 풍부한 중동 지역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수쿠크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이자 대신 부동산 임대료나 배당을 주는데 여기에 붙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은 종교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지역의 풍부한 오일머니가 유용한 외화 조달원으로 꼽히는 만큼 수쿠크 도입 논의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 관광업계에서도 할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이미 할랄 투어 산업이 꿈틀대면서 새로운 틈새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할랄 투어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여행지의 교통, 숙박, 숙식, 여가 활동 등에서 무슬림의 생활에 적합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바이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2년 세계 관광산업 중 할랄 투어 산업은 1,370억 달러 규모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에는 1,800억 달러를 웃돌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관광업계는 아직 할랄 투어에 소극적입니다. 할랄 호텔이라고 부를 만한 숙소도 전무한 실정이고요. 할랄 호텔이란 무슬림에 대한 배려 정도를 채점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호텔을 뜻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할랄 음식을 취급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도실과 기도를 위한 비품 제공 여부, 그리고 대중시설의 남녀 구분 등이 평가 항목입니다. 이슬람 관광객이 이렇게 늘어나는 가운데 관광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도 업계가 무슬림 편의시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음식에서 시작해서 화장품, 의약품, 그리고 금융과 관광까지 할랄에 대한 관심은 정말 전방위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랄 인증들, 우리나라 업계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분할재상장이라는 용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할재상장, 투자자들에게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는 확실한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먼저 분할재상장이란 보통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한 기업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각각의 회사를 재상장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존 회사에 더해 홀딩스라는 말이 붙은 회사가 새롭게 나타났다면 지주회사가 새롭게 상장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분할 재상장한 기업은 6곳입니다. 한솔재지와 DY파워, 덕산네오룩스, 메가스터디 교육, 우리산업, 골프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인 한솔재지와 DY파워가 올해 1월에 재상장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나머지 4곳이 재상장을 완료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스마트폰 부품업체인 심텍과 전기밥솥 업체 리홈쿠챙 등이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분할 재상장한 업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분할 재상장한 곳은 유가증권 시장 5곳, 코스닥 시장 1곳에 불과했는데 지금 5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벌써 6곳이 분할 재상장을 한 겁니다. 특이한 점은 최근 분할 재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분할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분할 전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골프존은 인적 분할을 위해 재상장되기 직전 시총이 1조 1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존과 골프존 유원홀딩스로 나뉘어 지난달 3일 재상장됐는데요. 열흘 후 시가총액 두 기업의 합계는 1조 2,700억 원으로 분할 전보다 약 16%나 증가했습니다. 또 한솔재지도 지난 1월 26일 분할 재상장되기 직전 시가총액은 4,600억 원 정도였지만 열흘 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5,600억 원으로 20%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덕산네오룩스와 덕산하이메탈도 분할 재상장한 지 열흘 만에 시가총액이 24% 증가했습니다. 분할 재상장 직전 다양한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는 재상장 준비를 위해 거래가 정지됐던 기간을 포함해도 2달 만에 20% 안팎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분할 재상장은 주로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할 이후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면 주주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처럼 분할 재상장 직후 기업 가치가 오르는 것은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분할 전 회사는 부실 자회사의 리스크 때문에 우량한 사업 부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분할 후에는 주력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회사의 기업 가치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발표를 미뤄왔던 사업회사의 호재가 기업 분할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영향도 있습니다. 기업 분할 후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주주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는데 대주주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에 사업회사 주가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 호재를 이때 발표하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또 지주사 전환 이후 배당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주주도 수혜를 입게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으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면 배당을 확대해도 상당 부분 결실을 대주주가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당 수익 기대율이 높으면 기업 가치도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분할 재상장이 일종의 꼼수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경우 지주사 체제 아래에서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중 한 곳만 상장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업회사와 지주회사 모두 상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2개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기업 본질은 그대로지만 자본 조달 통로가 2배 늘어나서 시총 합계가 증가한다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또 코스피 200 등 시장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이 인적 분할될 경우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나 인덱스 펀드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분할 재상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분할 재상장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모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는 어제 소개해드린 경제학 신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양한 분야의 추천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영화를 소개한 책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얻고 있는 신의 쌍떼라는 책인데요. 영화는 1895년 탄생했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영화 관객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는데요. 정작 영화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자 하는 독자들은 길잡이가 돼주는 책을 고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철학자 강신주와 영화평론가 이상용이 뭉쳤다고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영상시대를 대비한 종합대책으로 영화 강좌인 신의 쌍떼, 우리나라 말로는 영화 예찬이라는 뜻의 책을 펴낸 겁니다. 이 책은 동명의 강의를 책으로 엮은 건데요. 리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 명작부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밀리언 달러 베이비까지 25편의 걸작을 각자의 2명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각 장은 모두 시놉시스로 시작하는데 영화 줄거리를 감각적인 대사와 함께 마치 단편 소설처럼 읽는 영화로 재구성했습니다. 또 작가에 대하여라는 코너를 붙여서 감독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두 저자의 흥미진진한 시네 토크를 주제별로 정리했고요. 이어 두 저자가 각각 철학자의 눈과 비평가의 눈이라는 제목의 글을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영화가 후대에 미친 영향들을 기록하고 책의 말미에 각 장에서 다루었던 핵심 포인트와 용어를 설명해서 깊이 있는 읽기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독자는 욕망의 역사를 읽고 나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글자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이미지를 못 읽는 자가 미래의 문맹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지 독해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문학적 감수성과 사회학적 비판의식을 아름다운 영상 언어로 표현한 영화야말로 가장 기초적이고 훌륭한 공부의 장이라고 저자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자 강신주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화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영화를 이전과는 다른 머리와 다른 눈으로 새롭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의 쌍떼 요즘 베스트셀러 한 권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책은 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아들러 심리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바로 아들러의 격려라는 책입니다. 누구나 감추고 싶어하는 인간 심리의 밑바닥을 파헤치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1931년 아들러의 수제자이자 동료였던 베란 울프에 의해 출간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책은 아들러의 수많은 연구자료를 모아 담아낸 책으로 대공황기였던 당시 용기를 갖고 자신이 조각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역설하면서 희망의 빛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딱 들어맞진 않는 아쉬움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2012년 전문 번역해서 한국에서 초판 출간됐던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21세기 나와 우리 이웃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책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들러의 격려라는 책입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원문의 방대한 내용 중 너무 병리학적 분석에 치우쳤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 사례 등은 과감히 삭제하고 저자는 문장 수정에 신중을 가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연약한 인간이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문제들, 즉 고립감이나 고독에서부터 억압, 현실 도피, 품위 있게 나이를 먹어가는 법 등에 이르는 온갖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도구로 종종 나타나는 신경증에 대해서 적절한 신뢰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이에 독자들은 가슴이 조금 뜨끔해지는 공감을 느낌과 동시에 희망도 찾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즘 인기 많은 아들러 심리학을 정말 진수로 즐길 수 있는 책, 아들러의 격려라는 책까지 오늘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원익 IPS인데요. 원익 IPS는 삼성전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전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핵심 장비 업체입니다. 크게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도체 장비는 먼저 메모리와 비메모리 구분 없이 다양한 증착 장비들을 공급하면서 원익 IPS의 60%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는 약 1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특수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원익 머트리얼즈를 종속회사로 보유하면서 소재 산업까지 간접적으로 영위하는 중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D램, 낸드 등의 신규 및 보완 투자와 아몰레드 신규 라인 증설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 그리고 특수가스 공급 증가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 원익 IPS의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보다 18% 늘어난 6,590억 원, 영업이익은 37% 늘어난 1,26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데요.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올해 하반기 시안 공장 투자를 계획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중국 수저우에 대한 투자가 예상되고 있죠. 이에 원익 IPS의 반도체용 증착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식각 장비의 양방향에서의 수주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LCD, OLED 등 모든 신규 투자에 대해 다양한 장비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원익 IPS의 실적은 안정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가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의 단기 주가 상승이 투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국 시안 공장부터 2017년 평택의 반도체 공장까지 삼성전자의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익 IPS의 장비 수주는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주가에서도 매수 추천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원익 IPS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는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 참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에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마음으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 참 어려운데요. 바로 그럴 때 행복을 노래하는 시에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 함께 들어보시죠.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행복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가. 행복은 큰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 오늘도 행복은 우리 곁에서 맴맴 돌겠지요. 나태주 시인이 행복의 요소를 여러 소개해줬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세 가지 모두는 아니더라도 하나 정도는 모두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제 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시에 나왔듯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하루 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는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